예를 들어 연산자는 플러스 연산자처럼 5와 3을 더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거나 는 연산자처럼 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 num에 담습니다. 자, 이번 모듈에서는 지난번 모듈에 이어서 남은 연산자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모듈은 좀 길어요.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실게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면 고급은 제외해도 괜찮습니다. 고급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산자를 기억하실게요. 자, 먼저 정리부터 보시면 4가지 기호가 보이는데 먼저 이 기호들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캐럿이라고 읽고 Shift 6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건 앰퍼샌드라고 읽고 Shift 7을 누르시면 돼요. 이건 틸더라고 읽고 Shift 그리고 1 왼쪽 키를 누르시면 되고 이건 파이프라고 읽고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역슬래시 키를 Shift와 함께 누르시면 됩니다.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이 4가지를 한 번씩 눌러보고 암기한 후에 계속하실게요. 파트 1은 논리연산자입니다. 정리부터 보실게요. 논리연산자는 연산의 결과로 부울린 타입의 값을 만들어줍니다. 즉, 연산의 결과로 true 또는 false를 만들어줘요. true와 false에 대한 연산이고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왔다면 비를 맞게 되겠죠. 여기서 그리고가 바로 논리연산자입니다. 비를 안 맞으려면 비가 안 내리거나 또는 우산을 가지고 나왔어야 하겠죠. 여기서 또는 이 바로 논리연산자 되겠습니다. 그리고에 해당하는 것이 and 연산자이고 또는에 해당하는 것이 or 연산자입니다. 자, 밑에 참고를 보시면 and 연산의 진리표가 있습니다. 참고라고 해놨지만 지금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리표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표예요. and 연산의 진리표를 보시면 and 연산이란 둘 다 true이면 true이고 아니면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rue and true는 true가 되고 true and false는 false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true여야만 true가 되니까요. 또 그 밑에 참고를 보시면 or 연산의 진리표가 있습니다. or 연산이란 둘 중 하나라도 true이면 true이고 아니면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rue or false는 true가 되고 false or false는 false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라고 써놨지만 사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가정하고 진행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논리연산자 4가지가 하나씩 설명되어 있는데 먼저 and 연산자입니다. and 연산자는 둘 다 true여야만 true라고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으면 and 연산자 양옆의 p 연산자가 true, true죠. true and true는 true니까 그러면 이렇게 sysout 괄호 안이 true가 됩니다. 그러면 true가 출력되겠죠. 정리할게요. 논리 연산자인 and 연산자는 true와 false에 대한 연산이고 즉 부울린 타입에 대한 연산이고 그 연산의 결과값도 true 또는 false가 되는 연산입니다. 즉 연산의 결과값이 부울린 타입의 값이 되는 연산입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예를 보시면 and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죠. 논리 연산자는 양옆에 true 또는 false가 온다 그랬죠. 그런데 true 또는 false는 곧 조건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nd 연산자는 보통 양옆에 조건식이 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변수 num의 값이 10이니까 비교 연산자의 실행 결과 5는 10보다 작으니까 true이고 10은 15보다 작으니까 true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뀌고 true and true는 true니까 이렇게 바뀌면서 true가 출력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연습을 해보시는데 num이 짝수이고 0보다 크면 true가 출력되도록 하려면 이 sysout 괄호 안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참고로 이 문장에서 이고가 바로 and 연산자겠죠. 그러니까 and 연산자 왼쪽에는 num이 짝수냐라는 조건식을 오른쪽에는 num이 0보다 크냐라는 조건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쉽죠? 그 밑에 보시면 파이프 2개를 붙여서 쓰는 or 연산자가 있습니다. or 연산자는 둘 중 하나라도 true이면 true라고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 sysout true or false semicolon 이 문장에서는 양옆에 있는 p 연산자들이 둘 중 하나라도 true이면 true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가 true가 되겠죠. 그러면 sysout 괄호 안에 true만 놓이게 되니까 true가 출력될 겁니다. 또 예를 들어 int num은 10 세미콜론이 있을 때 num이 10 이상이거나 짝수인지 여부를 출력합니다. 생각해보시면 num은 10이고 10은 10 이상이 맞으니까 이 or 연산자 왼쪽은 true가 되고 1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니까 0 넣는 0이 되어서 이 or 연산자 오른쪽도 true가 되겠죠. or 연산자는 양옆의 p 연산자가 둘 중 하나라도 true이면 true가 되니까 그래서 sysout 결과 true가 출력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게 있어요. AND 연산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OR 연산자를 보실 때 사실 이 OR 연산자의 오른쪽은 실행 또는 evaluation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OR 연산자는 둘 중 하나라도 true이면 true가 되는 것인데 왼쪽을 평가한 결과 true가 되었으니까 오른쪽에 그 무엇이 오든 간에 OR 연산의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오른쪽을 평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때 자바는 굳이 이 오른쪽을 실행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OR 연산자의 왼쪽이 true가 나왔다면 이 전체는 이미 true니까 자바는 저 밑줄을 평가 또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걸 SCE라고 부릅니다. AND 연산자도 마찬가지예요. AND 연산자의 왼쪽이 false가 나왔다면 이 전체는 이미 false니까 자바는 저 밑줄을 평가 또는 실행하지 않겠죠. 이걸 SCE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조건식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num이 홀수이거나 5 이상이면 true가 출력되도록 하려면 sysout 괄호 안에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그 다음 num이 0보다 작거나 짝수이면 true가 출력되도록 하려면 sysout 괄호 안에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그 밑에 보시면 3번 not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건 쉬워요. 그냥 뒤집으면 됩니다. false는 true가 되고 true는 false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ysout 괄호 안에 false가 있으면 false가 출력되겠죠. 그런데 false 앞에 느낌표가 있으면 이렇게 값이 뒤집어져서 true가 출력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int num은 10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10은 5 이하가 아니니까 false로 바뀌고 10은 15 이상이 아니니까 false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뀌고 false or false니까 sysout 괄호 안에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false가 출력될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위에서 썼던 조건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괄호로 감싸고 그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괄호 안을 정리하면 false가 되고 이 값이 not 연산자에 의해 뒤집어지니까 true가 출력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있는 예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쯤에서 조건식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num이 10보다 작으면서 2 또는 3 또는 7이 아니라면 true가 출력되도록 하려면 sysout 괄호 안에 조건식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참고로 AND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num이 2 또는 3 또는 7이거나 5보다 큰 수이면 true가 출력되도록 하려면 sysout 괄호 안에 조건식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세 번째, num이 짝수이면서 1의 자리가 6 이상이면 true가 출력되도록 하려면 sysout 괄호 안에 조건식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그 다음 캐럿을 하나 써서 XOR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exclusive or인데 줄여서 XOR이라고 씁니다. XOR은 우리 웹 개발에서는 거의 안 쓰이니까 참고만 하시는데요. XOR은 둘이 달라야 true가 돼요. 그 밑에 참고를 보시면 XOR 연산의 진리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둘이 같으면 false, 둘이 다르면 true가 된다는 점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true XOR true는 같으니까 false가 되고 true XOR false는 다르니까 true가 되겠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예제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701, alt-v, 엔터 누르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볼게요.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하시고요. 해석해볼게요. 먼저 4행입니다. 변수 num의 값이 12니까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 연산자에 의해서 1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니까 이렇게 바뀌고 0은 0과 같으니까 true로 12는 0보다 크니까 true로 바뀌고 그 다음 AND 연산자의 실행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괄호 안이 정리가 끝났네요. 그래서 true가 출력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Part 2 비트 연산자입니다. 자, 먼저 뒤에 나오는 Shift 연산자라는 것을 포함해서 비트 연산자는 모두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정리를 보시면 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 연산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진수 자릿수 단위로 연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배웁니다. 비트 연산자의 종류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배운 논리연산자와 비슷한 게 있죠. 논리연산자에서는 ampersand 2개, 파이프 2개를 썼었는데 비트 연산자에서는 ampersand 하나, 파이프 하나를 씁니다. 먼저 정리하면 ampersand 2개를 쓰면 논리연산자인 AND 연산자이고 ampersand 하나를 쓰면 비트 연산자인 AND 연산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이프 2개를 쓰면 논리연산자인 OR 연산자이고 파이프 하나를 쓰면 비트 연산자인 OR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 틸더를 하나 쓰는 연산자가 있고요.
논리 연산자에서처럼 캐럿 하나를 쓰는 연산자가 있어요. 논리 연산자에서의 캐럿은 XOR 연산자였는데 BT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 연산자에서처럼 캐럿 하나만 씁니다. 그 다음 BT 연산자는 0과 1에 대한 연산입니다.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M% 하나를 쓰면 BT 연산자인 AND 연산자입니다. 둘 다 1이면 1이라고 기억하세요. 참고로 M% 두 개는 둘 다 true이면 true라는 것 아시죠? 그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정수 리터럴에서 0B로 시작하면 이진수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표현한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코드에서 BT 연산자를 만나면 무조건 P 연산자를 이진수로 나타내세요. 1은 이진수로 0001이고 3은 이진수로 0011이죠. BT 연산은 같은 자리의 수끼리 연산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0과 0에 대해 AND 연산을 실행하면 0이 되고 또 0과 0에 대해 AND 연산을 실행하면 0이 되고 0과 1에 대해 AND 연산을 실행하면 0이 되고 1과 1에 대해 AND 연산을 실행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1과 3에 대한 AND 연산의 결과는 이진수 0001이 됩니다. 10진수로 1이죠. 그래서 sysout의 결과 1이 출력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파이프 하나를 쓰면 BT 연산자인 OR 연산자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1이면 1이라고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파이프 두 개는 둘 중 하나라도 true이면 true인 것 아시죠? 그 밑에 예를 보시면 이 문장은 이렇게 쓰는 것과 같다고 했죠. BT 연산자를 만나면 무조건 P 연산자를 이진수로 나타내고 같은 자리의 수끼리 BT 연산을 실행하라고 배웠으니까 0과 0에 대해 OR 연산을 실행하면 0이 되고 또 0과 0에 대해 OR 연산을 실행하면 0이 되고 0과 1에 대해 OR 연산을 실행하면 1이 될 거고 1과 1에 대해 OR 연산을 실행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1과 3에 대한 OR 연산의 결과는 이진수 0011이 됩니다. 10진수로 3이죠. 그래서 sysout의 결과 3이 출력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틸더를 하나 쓰면 BT 연산자인 NOT 연산자입니다. 이건 0은 1로 1은 0으로 뒤집는 연산자예요. 참고로 논리 연산자의 NOT 연산자는 느낌표였죠. 느낌표 연산자는 false를 true로, true를 false로 뒤집었는데 틸더 연산자는 0은 1로, 1은 0으로 뒤집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캐럿을 하나 쓰면 BT 연산자인 XOR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 XOR과 같은 기호를 씁니다. 논리 연산자 XOR도 캐럿 하나를 썼죠. XOR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웹 개발에서는 거의 안 쓰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BT 연산자인 XOR 연산자는 둘이 달라야 1이라고 기억하시고 참고로 논리 연산자인 XOR 연산자는 둘이 달라야 true였죠. BT 연산자인 XOR 연산은 둘이 달라야 1이 되고 같으면 0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XOR 연산의 진리표를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예를 보시면 1과 3을 XOR 연산하면 2가 된다고 하는데 그림으로 정확하게 이해해 보세요. 둘이 달라야 1이고 같으면 0이라고 했으니까 0001과 0011에 대해서 XOR 연산을 하면 이진수로 0010이 되겠죠. 이 값은 10진수로 2죠. 그래서 sysout을 실행한 결과 2가 출력되겠습니다. 자, BT 연산자는 고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모두 이해하셨으면 잘 따라오셨고요. 그런데 설명을 이해하는 것과 코드에서 실제 사용된 BT 연산자를 보면서 해석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BT 연산자를 다루고 있는 예제 EX0702가 있는데요. 이 예제는 고급이니까 어려우면 통째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시고 SI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702 Alt-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해 볼게요. 자, 먼저 3행부터 7행까지를 살펴보면 사실 3행과 4행은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 5행에서 변수 a에 2가 담기게 되고 6행에서 a 대신에 2를 써놓고 보면 a-1은 1이고 a 플러스 1은 3이니까 결국 3, 4, 6행은 모두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1과 3을 AND 연산한 결과 모두 1이 출력돼요. 그 다음 10행과 11행을 보시면 10행에서는 이진수로 111을 쓴 거니까 10진수로 7이겠죠. 따라서 변수 b에 담기는 값은 7입니다. 자, 그런데 11행에서 틸더, 그러니까 BT 연산자인 NOT 연산자가 쓰였는데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NOT 연산이 들어가겠죠. BT 연산자는 먼저 이진수로 변환한 후에 각 자릿수에 대해서 연산하는 거니까 7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00000111이 되고 BT 연산자 NOT은 0은 1로 1은
0으로 뒤집는 거니까 b가 00000111이었다면 tilde b는 11111000이 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복습해 볼게요. 첫째, MSB가 1이면 마이너스 값입니다. 11111000은 MSB가 1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둘째, 이 값이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2의 보수화 진행하면 됩니다. 셋째, 2의 보수화는 1의 보수화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11111000에 대해서 1의 보수화를 하면 00000111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1을 하면 00001000이 됩니다. 10진수로 8이에요. 마이너스 8이 되면서 11행에서 마이너스 8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14행에 보시면 강제형 변환이 보이는데 10행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4행에는 바이트로의 강제형 변환이 왜 있어야 되고 10행에는 왜 없어도 되는 건지를 이해하시는 건데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클립스가 빨간색 밑줄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몰라도 큰 불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14행을 보시면 바이트 타입으로의 강제형 변환이 있죠. 10행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이트로의 강제형 변환을 삭제해봐요. 그러면 빨간색 밑줄이 쳐집니다. 에러가 났죠. 자, 14행에 보시면 이진수 8자리로 된 1바이트로 보이죠. 그 다음에 10행에서도 자 1바이트로 보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둘이 같아 보이는데 왜 하나는 강제형 변환이 필요 없고 왜 다른 하나는 강제형 변환이 꼭 필요하냐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건 자바는 정수형 리터럴을 인트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행에서 이진수 11110111은 1바이트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4바이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아까도 마찬가지였어요. 10행에서 이진수 00000111도 1바이트 숫자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4바이트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바이트가 모두 0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4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정수형 리터럴을 4바이트 인트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행과 14행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는 바이트로의 강제 형변환이 없어도 되지만 다른 하나는 바이트로의 강제 형변환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자바가 정수 리터럴을 4바이트 인트형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러면 14행의 11110111은 이런 숫자로 보고 있는 거고 10행에서 00000111은 자바가 이런 숫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0행에서 표현한 숫자는 10진수로 7이라는 숫자죠. 그렇다는 건 7이라는 숫자를 바이트 B에 대입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4행에서 표현한 이 숫자는 마이너스 9가 아니고요. 247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247은 바이트 타입의 표현 범위를 벗어나죠. 그래서 강제형 변환이 없으면 에러인 거예요. 참고로 4바이트 정수형에서 1바이트 정수형으로, 그러니까 바이트형으로 강제형 변환을 하면 앞에 3바이트가 사라지고 끝에 1바이트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15행에서 이 숫자가 왜 마이너스 9가 아니고 247이냐, 여기서 만약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4바이트의 숫자에서 MSB가 저 왼쪽에 있는 0인지 아니면 저 중간에 있는 1인지를 헷갈리신 거예요. MSB는 맨 왼쪽에 있는 비트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얘가 MSB입니다. MSB가 0이죠. 그래서 플러스 숫자가 되는 거고 플러스 숫자로 해석했을 때 247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가 아닙니다. 16행에서는 tilde 연산자가 쓰였죠. 따라서 11110111의 모든 비트가 뒤집어져서 00001000이 되어 시스아웃에 의해 8이 출력되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를 통째로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괜찮으니까 스킵하세요. 자, 이제 페이지 48페이지 밑에 보시면 파트 3 증감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먼저 증감 연산자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플러스를 증가 연산자, 마이너스를 감소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각각의 역할은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거나 1 감소시켜요. 예를 들어 num++ 라고 하면 변수 num의 값이 1 증가하고 num - 라고 하면 변수 num의 값이 1 감소합니다. 또 하나 아셔야 할 게 있는데 증감 연산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위치에 따라서 전위 연산자와 후위 연산자로 나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num++는 플러스가 변수명 뒤에 붙었죠. 얘를 후위 증감 연산자라고 하고 num은 플러스가 변수명 앞에 붙었죠. 얘를 전위 증감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쓰면 변수 num의 값을 1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전위와 후위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산자가 조금 더 복잡한 문장에서 쓰이면 실행 결과가 좀 달라집니다. 예제 EX0703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703 Alt+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해 볼게요.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하시고요. 해석해 볼게요. 3행을 실행하면 변수 num의 값이 5가 되고 4행을 실행하면 변수 num의 값이 1 증가해요. 그러면 5였던 값이 6이 될 거고 5행을 실행하면 변수 num의 값이 1 증가하니까 그래서 6이었던 값이 7이 될 겁니다. 그래서 num의 값을 출력하면 7이 출력될 거고 마찬가지로 7, 8행을 실행하면 변수 num의 값이 2 감소해서 5가 될 거고 9행에서 num을 출력해보면 5가 출력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예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EX0704가 있는데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하시고 EX0704 Alt+V 엔터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하시고요. 5656이 출력되었네요. 해석해 볼게요. 3행에서는 변수 num을 선언하면서 5라는 값을 담습니다. 4행을 보시면 증감 연산자가 있는데 문제는 sysout이 그걸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력을 먼저 할 건지 플러스의 실행을 먼저 할 건지가 문제가 됩니다. 증감 연산자가 쓰인 코드를 분석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까 예제에서처럼 증감 연산자가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쓰였으면 전위든 후위든 실행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예제에서처럼 증감 연산자가 다른 문장, 예를 들어 sysout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의 해석이 문제인데 증감 연산자의 해석 자체는 꽤 쉽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플러스가 변수명 뒤에 붙었으면 나중에 1 증가, 플러스가 변수명 앞에 붙었으면 먼저 1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4행에서처럼 플러스가 변수명 뒤에 붙었으면 나중에 1 증가니까 먼저 플러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4행의 문장을 실행해요. 그러면 num의 값이 5니까 5가 출력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 문장인 5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4.5행 정도에서 플러스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문장에서 분리해서 이 플러스를 별도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행에서는 6이 출력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6행에서 변수 num2를 선언하면서 6으로 초기화해요. 이제 7행을 보시면 증감 연산자가 변수명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7행의 문장 실행 직전에 6.5행 정도에서 마이너스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문장에서 분리해서 이 마이너스를 별도로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6.5행 정도에서 마이너스가 실행될 테니 먼저 num의 값이 6에서 5로 감소하고 7행에서는 마이너스가 없다고 보고 이 문장을 실행해서 5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 다음 8행에서 num2로 출력하면 num2의 값은 6이니까 6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5656이 출력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Part 4 사망연산자가 있습니다. 정리부터 보시죠. 사망연산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true 또는 false, 물음표, 밑줄, 콜론, 밑줄. 즉 A 물음표 B 콜론 C와 같은 형태로 써요. 이게 바로 사망연산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복습해 볼게요. n은 5 플러스 3 세미콜론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이 플러스의 역할이 양옆에 있는 P 연산자를 싸잡아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결국 n은 8 세미콜론이라는 문장으로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산자라는 것은 문장에 있는 어떤 표현을 전혀 새로운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망연산자는 물음표와 콜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P 연산자가 3개 있어서 삼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사막 연산자를 실행하면 이 전체가 없어지면서 B만 남거나 또는 이 전체가 없어지면서 C만 남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음표의 왼쪽에 있는 조건식이 true이면 B만 남고 false이면 C만 남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행을 실행하면 변수 num의 값이 5가 되고 두 번째 행에는 사막 연산자가 쓰였죠. 그러니까 는 오른쪽은 whole만 남거나 짝만 남을 겁니다. 조건식을 계산해보면 num은 5니까 5% 2는 1이 되고 1 넣는 1은 true니까 물음표 왼쪽이 true가 됐죠. 그래서 이 전체가 결국 whole로 바뀌면서 ch의 whole 사실은 그에 해당하는 값이 담기고 그래서 변수 ch를 sysout하면 whole이 출력됩니다. 참고로 whole에 해당하는 값은 54848이에요. 궁금하시면 구글에서 유니코드 표를 찾아보시고요. 당연히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sysout ch에서 왜 54848이 출력되지 않고 문자가 출력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캐릭터형 변수를 sysout 괄호 안에 넣으면 그 값에 대응되는 문자가 출력되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 사막 연산자의 사용만 잘 익혀두실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EX0705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705, Alt-V, 엔터.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하시고요. 최대값이 20, 최소값이 10으로 나왔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3행과 4행을 실행하면 a, b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각각 10, 2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자, 그럼 5행, 7행의 a, b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10은 20보다 작지 않으니까 false가 되고 20은 10보다 작지 않으니까 false가 되죠. 그래서 5행은 사막연산자의 실행에 의해서 물음표 왼쪽이 false니까 이 전체가 20으로 바뀌고 20이 변수 max에 저장되겠네요. 7행도 마찬가지죠. 사막연산자의 실행에 의해서 물음표 왼쪽이 false니까 이 전체가 10으로 바뀌고 10이 변수 min에 저장되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1번이 있습니다. 정수 3개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값들 중에서 중앙값을 출력하는 문제예요. 중앙값은 가운데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행 결과의 예를 드릴게요. 먼저 A, B, C를 입력받습니다. 이렇게 7, 5, 10을 차례로 입력하면 여기서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5가 아니고 순서대로 나열하면 5, 7, 10이 되니까 그 중에서 중앙에 있는 값인 7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7이다 라고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참고로 변수 A, B, C 중에서 최대값의 결정을 사막연산자 2개를 써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A가 최대값인 상황과 B 또는 C가 최대값인 상황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A가 최대값일 조건식은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다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A가 최대값인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줄 자리에 뭐가 오든 간에 이 자리에는 A가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A가 최대값인 상황에서는 는 오른쪽에 A만 남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밑줄에는 뭐가 오면 될까요? 네, B 또는 C가 최대값인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 밑줄 또한 사막연산자로 적어줍니다. 이렇게요. B가 A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B가 최대값이고 그렇지 않다면 C가 최대값이겠죠. 사막연산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중앙값도 비슷한 논리로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필수 문제니까 꼭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정수를 입력받고 사막연산자를 사용해서 절대값을 출력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굉장히 쉽다고 했는데 나만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볼 때 99% 정도는 이전에 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이전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착이 안 돼서 그래요. 한 번 듣고 알겠다 끄덕끄덕 그러면 된 게 아니고요. 이걸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습 문제 2번 정도는 꼭 풀어보셔야 되는 시험 문제, 기본 문제, 필수 문제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안 풀리시는 분들은 평소에 수업을 들으실 때 예제 코드를 조금 변형해 가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연습 문제 2번은 이러한 실행 결과를 보이는 코드를 만들어 보라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7 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7은 마이너스 값이니까 절대값으로 만들면 7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은 7이라고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시는
풀어보시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직접 작성해서 실행까지 확인하시고요. 이걸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EX0706을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돌아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Class, EX0706, Alt+V, 엔터 누르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적으시면 스캐너 밑에 빨간색 밑줄이 쳐지는데 마우스 커서를 이 스캐너 위에 올라가 보시면 여러 선택지가 뜨는데요. 이 중에서 import scanner java.util을 선택해 주십니다. 클릭하시면 맨 위에 이런 문장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러면 에러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죠.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7 엔터를 누르면 -17의 절대값이 출력되겠죠. 해석해 볼게요. 6행에서 스캐너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 스캐너 객체라는 건 뒤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그런데 32페이지에서 스캐너 객체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스캐너 객체를 사용하면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2페이지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가 스캐너 객체를 생성해서 정수값을 입력받을 때 스캐너 객체를 생성한 후에 sc.nextint를 사용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자 입력값을 정수로 입력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17 엔터를 눌렀으면 이 코드에서 sc.nextint 이 부분이 -17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지금은 그렇게만 아셔도 충분하세요. 그러면 10행에서 대입 연산자의 실행에 의해 변수 a에는 -17이라는 값이 담기게 되겠죠. 12행에는 사망 연산자가 쓰였죠. 이 문장에서 a의 값이 -17이니까 a를 지우고 -17을 써보면 -17이 0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물음표 왼쪽이 false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는 오른쪽이 전부 -17 곱하기 -1로 바뀌겠죠. -17 곱하기 -1은 17이 될 겁니다. 따라서 13행에서 절대값이 17이라고 출력되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파트 5 쉬프트 연산자입니다. 비트 연산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고급이에요. 자, 먼저 쉬프트는 장소를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정리부터 보시면 쉬프트 연산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쉬프트는 장소를 옮긴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런데 쉬프트 연산자는 비트 연산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01이 있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는 게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있어요. 쉬프트 연산자가 비트 연산자니까 이진수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연산자고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각 자릿수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연산자가 바로 쉬프트 연산자입니다. 쉬프트 연산자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것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자, 이게 왼쪽 방향이고 이게 오른쪽 방향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 쉬프트 연산자가 1개, 오른쪽 쉬프트 연산자가 2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값 작다 1이라고 쓰면 왼쪽으로 1비트씩 이동하되 이동 후 빈 자리를 0으로 채웁니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값 꺽쇠 1이라고 쓰면 오른쪽으로 1비트씩 이동하되 이동 후 빈 자리를 MSB로 채웁니다. 값 꺽쇠 1이라고 쓰면 오른쪽으로 1비트씩 이동하되 이동 후 빈 자리를 0으로 채웁니다. 오른쪽 쉬프트 연산자는 이동 후 빈 자리를 뭐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죠. 자, 이 정리가 무슨 말인지는 밑에 예제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고 밑에 있는 참고를 잠깐 보시는데요. int보다 작은 타입에 대해서 쉬프트 연산을 하면 자동으로 int형이 된다는 점 참고로 하시겠습니다. 자, 그 밑에 예제 EX0707에서 쉬프트 연산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Class, EX0707, Alt+V, 엔터 누르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를 그대로 적어볼게요.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해 보시고요. 4하고 16이 출력되었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3행입니다. 0x로 시작했으니 16진수죠. 기억하실 게 있는데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건 16진수 두 자리가 1바이트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바이트 정수를 표현한 게 돼요. 그래서 3행은 int a는 2세미콜론이라고 쓴 문장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는 오른쪽에 2라고 해서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굳이 0x로 시작해서 0을 이렇게나 많이 붙여놓은 이유는 이진수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건 16진수 한 자리가 이진수 네 자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이 0이 맨 왼쪽에 있는 이 0000에 대응되고 16진수 맨 오른쪽에 있는 이 2가 이진수 맨 오른쪽에 있는 0010에 대응되겠죠. 그러니까 16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네 자리에 대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변수에는 지금 2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사행해 보시면 왼쪽 쉬프트 연산을 했는데 왼쪽으로 1비트씩 이동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게 되겠죠.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하시는데, 첫째로 맨 왼쪽에 있는 비트는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사라져요. 둘째로 맨 오른쪽에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 빈자리를 뭐로 채우냐면 아까 정리해서 보셨듯이 왼쪽 쉬프트 연산자는 빈자리를 0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0이 돼요. 그러면 왼쪽으로 1비트씩 쉬프트 연산을 한 결과 2였던 A의 값은 이제 4가 됩니다. 6행입니다. 왼쪽으로 2비트씩 쉬프트 연산을 하면 맨 왼쪽 두 개의 비트는 사라지게 되고 맨 오른쪽 두 개의 빈 자리는 0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2비트씩 쉬프트 연산을 한 결과 4였던 A의 값은 이제 16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왼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곱하기 2가 되고 왼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하면 2의 제곱만큼 곱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삼행에서 이진수를 구성하고 있는 비트를 보면 1이 있죠. 이게 의미하는 숫자가 있는데 왼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면 이게 의미하는 숫자가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2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숫자가 2였는데 이제 이게 2의 제곱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숫자가 4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두 자리를 더 이동하게 되면 이제 2의 4승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16이 됩니다. 정리할게요. 왼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곱하기 2가 되고 왼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하면 곱하기 4가 돼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EX0708을 볼게요.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708, Alt-V, 엔터 누르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볼게요. 실행해 보시고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삼행에서 변수 A에 128을 잡는데 이진수로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1, 2, 4, 8, 16, 32, 64, 128이니까요. 자, 이제 4행에서 이 값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했어요. 한 칸씩 이동한 결과 맨 오른쪽에 있었던 0은 사라지고 맨 왼쪽에는 빈자리가 생겼죠. 앞 페이지 정리해서 보셨는데 꺽쇠 두 개짜리 오른쪽 쉬프트 연산은 빈자리를 뭐로 채운다? 네, MSB로 채우죠. 원래 이 값의 MSB가 0이었으니까 이 빈자리는 0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안 외우셨으면 앞 페이지의 정리를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비트씩 오른쪽 쉬프트 연산을 한 결과 128이었던 값이 이제 64가 되었습니다. 나누기 2 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1비트씩 쉬프트 연산을 하면 곱하기 2가 되고 오른쪽으로 1비트씩 쉬프트 연산을 하면 나누기 2를 한 게 됩니다. 자, 앞 페이지 예제 EX0707에서 뭘 보셨냐면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왼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면 2가 곱해지고 왼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하면 2의 제곱이 곱해지고 왼쪽으로 세 자리씩 이동을 하면 2의 3승이 곱해져요. 자, 그런데 오른쪽 쉬프트 연산은 그 반대예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면 각 자릿수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128의 자리에서 64의 자리로 내려갔죠. 그래서 정리하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면 2로 나눠지고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하면 2의 제곱으로 나눠지고 오른쪽으로 세 자리씩 이동을 하면 2의 3승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고급 예제 EX0709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할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쉬프트 연산자도 비트 연산자의 일종이죠. 웹 개발자로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유사, 전공생이나 이게 처음부터 쉬운 분들은 하시는 게 좋지만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쉬프트 연산자를 포함해서 비트 연산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고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취업부터 하고 이후에 보시면 돼요.
자, 책에 있는 예제 코드를 그대로 쳤고 실행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상에서 한번 빠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행입니다. 16진수 f는 이진수로 1111입니다. f가 6개 있죠. 그래서 1111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진수 8은 이진수로 1000이고 16진수 0은 이진수로 0000이죠. 그래서 이진수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숫자를 10진수로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지를 분석해 보시면 마이너스 128이 됩니다. 이해 보수화를 진행해 보시면 돼요. 자, 앞에 정리해서 기억하셨는데 꺽쇠 2개짜리 오른쪽 쉬프트 연산자는 빈자리를 뭐로 채운다? 네, MSB로 채우죠. 그래서 4행에서 쉬프트 연산의 결과 MSB의 값이 1이었으니까 빈자리로 1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쉬프트 연산의 결과 마이너스 64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MSB의 값이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따라서 MSB 외의 비트들의 해석이 아까 했던 해석 방식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MSB가 유지되어야 왼쪽으로 쉬프트 했을 때 2배가 되고 오른쪽으로 쉬프트 했을 때 2로 나눠진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쉬프트 연산자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꺽쇠 2개짜리 오른쪽 쉬프트 연산자가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연산이 되겠죠. 자, 7행에서 A의 값을 다시 마이너스 128로 만들고 8행에서 꺽쇠 3개짜리 오른쪽 쉬프트 연산자를 실행하면 이건 MSB가 뭐였든 간에 빈자리를 0으로 채웁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자, 원래 숫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128이죠. 그런데 여기서 꺽쇠 3개짜리 오른쪽 쉬프트 연산자를 실행하면 오른쪽으로 밀고 빈 자리가 0으로 채워졌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MSB가 1일 때와 MSB가 0일 때의 이 숫자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죠. MSB가 1인 숫자의 해석은 2의 보수화를 진행하면 되고 MSB가 0인 숫자의 해석은 각각의 1이 의미하는 숫자를 모두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이렇듯 MSB가 바뀌면 숫자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자연스러운 연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혼자 꺽쇠 3개나 쓰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9행에서는 어떤 큰 값이 출력되는데요. 21억쯤이 출력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 MSB가 0이니까 각각의 1이 의미하는 모든 숫자를 더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잘 보시면 큰 숫자들은 모두 1로 채워져 있고 더해봤자 얼마 안 되는 숫자들은 모두 0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결국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플러스 최대값에 가까운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바이트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1억쯤부터 플러스 21억쯤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 생김새만 보더라도 플러스 21억 정도가 되는 숫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 결과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을 1비트씩 쉬프트 연산을 했더니 플러스 21억 정도가 되었다? 마이너스 128과 플러스 21억 정도가 되는 숫자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게 부자연스러운 연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얘만 꺽쇠 3개짜리다 라는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만들어 놨겠죠. 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0행에서는 동일한 숫자를 16진수 리터럴로 바로 만들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통째로 스킵하셔도 되는 코드였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진수 체계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연산자부터 공부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쉬프트 연산자가 물론 어려우셨을 텐데 지금 하실 필요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참고를 보시면 10진수 정수를 2진수로 쉽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integer.toBinaryString의 괄호 안에 10진수 정수를 담아서 얘를 sysout 해주시면 그러면 2진수로 출력이 됩니다. 이건 그냥 참고니까 궁금하면 해보시고 궁금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 4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논리 연산자는 true와 false에 대한 연산으로 boolean 타입의 값, 그러니까 true, false를 만들어주는 연산이다. 기억하시고, 비트 연산자는 4가지가 있고, 비트 연산자는 0과 1에 대한 연산으로 0 또는 1의 값을 만들어주는 연산이다. 기억해주세요. 증감 연산자는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 위치에 따라 전 위와 후 위가 있고 전 위와 후 위는 실행 순서가 다르죠. 사막 연산자는 조건식 물음표 참일 때 거짓일 때로 쓰시면 되겠고, 쉬프트 연산자는 왼쪽 쉬프트 연산자가 1가지, 오른쪽 쉬프트 연산자가 2가지 있고 오른쪽 쉬프트 연산자 2가지의 차이를 각각 알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비트 연산자와 쉬프트 연산자는 고급이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당장에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논리 연산자, 증감 연산자, 사망 연산자만 기억하고 계셔도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1번 해설입니다. 정수 3개를 입력받고 그러면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 생성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네. 이 의미는 아직 모르지만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 먼저 실행해야 되는 한 문장이었다. 의미는 뒤에서 배우고요. 쓰고 나서 보시면 스캐너 위에 마우스 커서 올라가셔서 import scanner java.util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1행과 같은 문장이 추가가 되는데 얘를 import 문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렸고 그런데 뒤에서 배우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a 땡땡이라고 출력을 해야 되겠어요. sysout a 땡땡. 자, 그 다음 변수 이름을 그냥 abc로 가시면 되겠고요. sc.nextInt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가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니까 3번 복사해서 b와 c로 고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어디까지 됐냐면 출력해서 입력받고 출력해서 입력받고 출력해서 입력받고 까지 됐어요. 이제 마지막 문장만 처리를 하면 되죠. 중앙값은 int median 이라는 변수에 넣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지은 이유는 얘가 중앙값이라서 그래요. 중앙값은 median value라고 합니다. 외우실 건 없고요. 자, 그러면 중앙값을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사망연산자 배우셨죠? 조건식이 맞으면은 A고 그렇지 않으면 B 또는 C다로 가시면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사망연산자 이렇게 쓰시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로 바꾸냐면 A로 바꿔요. 언제? 요 조건식이 true일 때, 요 조건식이 true이면 요 전체를 요 중간에 있는 A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median이라는 변수에는 A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건식에 A가 중앙값일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BAC이거나 CAB라면 A가 중앙값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근데 자바에서는 이런 게 안 돼요. BAC 이렇게 부등호를 2개 붙이는 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궁금하면 들으세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자바에서는 왼쪽 얘를 먼저 실행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true 또는 false가 될 텐데 그럼 뭐랑 뭐를 비교하냐면 정수값하고 true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true라는 게 정수값보다 더 크냐?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이런 비교 자체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중간에 있는 애를 이렇게 복제를 해서 AND로 이렇게 엮어주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애를 하나 이렇게 복제를 해서 AND로 엮어주시면 된다. 됐죠? 자, 또는 이라는 거는 or로 바꿔야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보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A가 중앙값이에요. 따라서 이 전체가 뭐로 바뀐다? A로 바뀌면 되겠다라는 거고 이 조건을 만약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B가 중앙값이거나 C가 중앙값이죠. 그러면은 B가 중앙값이거나 C가 중앙값인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B 또는 C가 중앙값이잖아. 그러면 또 사망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연산자의 실행은 얘네들을 싹 지우고 B만 남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C만 남을 테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엔 뭐가 올까요? B가 중앙값일 상황이 오겠죠. 자, 그러면 ABC가 오거나 또는 CBA가 왔으면 이렇게 됐으면 B가 중앙값일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애 복제해서 AND로 엮고 가운데 있는 애 복제해서 AND로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안이 잘 들어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앙값는 출력해야죠. 그리고 어떤 값인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미디안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겠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3, 7 이렇게 눌렀을 때 중앙값 5라고 잘 나오고 3, 6, 8 그러면 중앙값 잘 나오고 그 다음 10, 15, 12 또 중앙값 잘 나옵니다. 네, 어떻게 입력을 해도 가운데 있는 값이 잘 나올 거예요. 단 여기서는 등호를 고려해 주지 않았으니까 새 값을 입력받았을 때 동일한 값으로 입력받지 않았다. 중복값이 없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2번 해설입니다. 정수를 입력받고 그러면 정수를 입력받고를 보시는 순간 2개가 떠올라야죠. 먼저 스캐너 객체 생성 문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쓰시니까 가능하시면 좀 외워보세요. 외워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빨간색 밑줄 위로 마우스 커서 올라가셔서 임포트 스캐너 java.util 선택해 주시고 한 줄 추가된 거 확인하시고 빨간색 밑줄 사라졌죠. 에러가 사라진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sc.next int를 생각하시는데 먼저 입력받기 전에 넘땡땡 출력해야 되겠다. 따라서 sysout ln 지우고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int 변수 이름 num이라고 지을까요? 말이 되게끔만 지으시면 돼요. 자, int num은 sc.next int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치시면 되고 절대값을 담을 변수 하나 선언하죠. absolute value라는 뜻에서 abs라고 지었습니다. 변수 이름 뭐로 지어야 되느냐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이 되게끔만 지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num2라고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abs가 계산이 됐다고 치고 sysout에서 절대값은 abs다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빨간색 밑줄이 보이는데 변수 초기화가 안 돼서 그래요. abs에 적절한 값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사망연산자의 실행을 통해서 num이 abs에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num이 abs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abs는 이제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마이너스 부호를 없앤 거죠. 플러스 값은 그대로 또 마이너스 값은 플러스로 바꿔서 들어가는 게 절대값이죠. 자, 그래서 이 사망연산자가 실행된 결과 이 자리에 가운데에 있는 요 num만 남으려면 요 조건식은 num이 0 이상일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저는 가독성을 위해서 괄호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얼마라고 나오겠다. 그 다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num이 마이너스 값이란 소리니까 예를 들어서 num이 마이너스 7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num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 전체가 사라지면서 뒤에 마이너스 num만 남아요. 이렇게. 그러면 num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절대값 7이라는 값이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마이너스 7 이외에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도 제가 잘 실행이 돼야 되겠죠. 자, 먼저 플러스 값도 잘 반응하고 있고 다시 실행해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7 엔터 역시 마이너스 값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코드는 망설임 없이 작성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당연하게 되기까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많은 연습이 되셨기 바랍니다.